제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남편은 병원에 없었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남편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 하나 없이 이름도 모르는 조산사의 손을 붙잡고 악을 쓰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16시간째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어디에 있었냐고요? 시어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갈비찜을 해놨으니 와서 먹고 가라고 했고 남편은 갔습니다. 만삭의 아내가 진통 중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박준혁을 처음 만난 건 31살 가을이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 그는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첫 몇 달 동안은 저에게 무척 다정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드라이브를 가고 생일에는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좋은 남자 만났네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히 깨질지도 모른 채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정성껏 고른 과일 선물 세트를 두 손으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포장도 뜯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한쪽에 밀어두더니 아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원래 과일 잘 안 먹는데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향해 건넨 말이었는데 시선은 철저히 아들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 묘한 기분을 저는 첫 만남이라 어색하신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러 갔더니 시어머니가 이미 자기 친구 딸이 했던 예식장을 점 찍어 두신 상태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둘이 먼저 두 군데를 보고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머, 그건 왜 나를 빼고 봐. 이런 건 어른이 함께 봐야지. 그래서 우리 셋이 함께 예식장을 보러 갔고 결국 시어머니가 고른 곳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들었던 두 번째 꽃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싫으시다는데 어떡해. 우리가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맞춰드려야지. 이 정도. 그 말이 두고두고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한복 색깔도 시어머니가 정하셨습니다. 제가 입고 싶었던 색은 연한 민트 계열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새색 씨는 붉은 계열이어야 보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또 어머니 눈이 정확하신 분이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결혼식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 색의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날 하객들은 저를 보며 예쁘다고 했지만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게 저인지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며느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꾸미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가구 카탈로그를 한 보따리 들고 오셨습니다. 당신이 미리 표시해 두신 페이지들이 여기저기 접혀 있었습니다. 이게 좋아 보이던데 이걸로 해봐라. 남편은 어머니 눈썰미가 좋으시잖아. 참고해봐라고 했습니다. 참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결국 시어머니가 고른 짙은 갈색 소파가 놓였습니다. 저는 그 소파가 너무 싫었습니다. 앉을 때마다 그 선택이 누구 것이었는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중요한 결정들이 자꾸 어머니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요. 남편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잘 되라고 해주시는 건데 왜 그걸 불편하게 받아들여?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이 예민함으로 정의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앞으로 수백 번 반복될 거라는 것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신혼 첫 주말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댁에 가자.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으신다고 하셨어. 저는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이 준비하자고 하셨는데 그 말의 실제 의미는 저 혼자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것저것 지시하셨고 남편은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저는 2시간 동안 서서 밥을 차렸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제가 했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기분 좋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진짜 맛있지? 잘 다녀온 것 같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잘 다녀온 거요. 저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왔는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주말이었고 앞으로 수십 번의 주말이 그렇게 반복됐습니다. 저는 매주 시어머니 댁에 주방 보조로 불려갔고 남편은 매주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아직 신혼이니까 곧 나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냐고요. 반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반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 이 구조 안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임신 테스트기 2줄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임신 초기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냄새에 극도로 예민해졌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이 사흘씩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탈수 증세로 수액을 맞았고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댁에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갔습니다.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돌아오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잘 먹어야 한다고 다음 주에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시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이번 주는 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와서 밥을 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의 임신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일정 조율의 문제였던 겁니다. 실제로 다음 주 남편은 제 얼굴을 살피더니 좀 나아 보이는데 슬슬 움직이는 것도 좋다더라며 차 키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댁 부엌에서 1시간 반 동안 서서 음식을 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중간에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괜찮아? 어서 와.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구역질을 하고 나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앞치마를 다시 건네셨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집 대청소 좀 해야 하는데
와서 도와줘야겠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신 중이라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게 힘들다고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시어머니는 잠깐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신했다고 다 눕고만 있으면 애도 약하게 태어나. 나 때는 밭에서 일하다가 나았어.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아이도 예민해진다고. 밭에서 일하다가 낳으셨다고요. 그 말이 제 할 말을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눈짓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가벼운 것만 하면 되잖아. 어머니 혼자 어떻게 하시게. 저는 그날 임신 5개월의 몸으로 시어머니 댁 대청소를 했습니다. 커튼을 걷어 세탁기에 돌리고 베란다 유리창을 닫고 냉장고 안을 전부 꺼내 닦았습니다. 5시간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 시간 내내 남편은 시아버지와 거실에서 바둑을 뒀습니다.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수고했어. 밥 먹고 가.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저한테 하신 게 아니라 청소가 끝났다는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발을 주무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별로 안 힘들었지? 어머니도 혼자 못하시잖아. 저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대답을 했다가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낼 것 같았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던 달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드시고 싶은 음식 목록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전, 미역국, 나물 무침 5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그 문자를 그대로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설명도 없이 그냥 핸드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내가 다 하라는 거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생신인데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거잖아. 저는 배가 불러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요통이 오던 시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부터 확인해야 했고 조금만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생신 당일 아침 일찍 시어머니 댁에 도착해서 점심 내내 혼자 5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은 전날 밤부터 고기를 재워야 했기 때문에 저는 전날도 장을 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잡채는 당면을 삶고 재료를 각각 따로 볶아서 섞어야 했습니다. 저는 서서 부쳐야 했고 기름 냄새가 올라올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잠깐씩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요리를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거실에 있었습니다. 생신상을 다 차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식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음식들을 둘러보시더니 잡채 그릇을 젓가락으로 들추며 말씀하셨습니다. 잡채 당면이 좀 퍼졌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날부터 준비하고 임신한 몸으로 5시간 동안 서서 5가지 음식을 만들었는데 돌아온 첫 마디가 단면이 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고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저는 그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는 먹어야 했으니까요. 밥을 먹는 내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 앞에서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남편의 입을 통해 어떻게 포장되어 다음 날 시어머니 귀에 들어갈지 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셨다. 수고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이 그토록 공허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고는 제가 했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셨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 저는 그 순간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저는 어머니의 생신을 완성시켜주는 도구였다는 것을. 그때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단단해질게. 출산 예정일을 열흘 앞두고 전날 밤부터 배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진통인 줄 알았습니다. 임신 막달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워서 심호흡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가 넘어가면서 통증이 점점 규칙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 간격이던 것이 3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채로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아서 통증을 세며 밤을 버텼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남편을 다시 깨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분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내진을 하더니 자궁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진통이 본격적으로 밀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침대 난간을 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슬쩍 봤더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보더니 잠깐만이라고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진통이 오는 사이사이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통증이 또 밀려왔고 저는 혼자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15분이 지나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어떻게 꺼낼까 고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정기검진 결과 받으러 병원 가셔야 하는데 혼자 가기 무서우시다고 같이 가달라고 하셔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진통이 오는 중인데도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제가 분만실에 있습니다. 자궁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병원 검진 결과를 혼자 받기 무섭다고 아들을 부르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아버지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머니 혼자 감당이 안 되시잖아. 간호사들 있잖아, 여기. 금방이야. 금방. 저는 그 단어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는 자리에서 남편이 남기고 간 말이 금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또 밀려왔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진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고 저는 그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보호자분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를 낳는 자리에서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창피했습니다. 그 창피함이 또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진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조산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버텼습니다.
남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너무 슬펐습니다. 오후 2시 40분, 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조산사 선생님이 아이를 제 가슴 위에 올려줬습니다. 작고 뜨거운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인지 억울함인지 구분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병실 복도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돌아온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2시간이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제가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아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예쁘다. 나 닮았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나와서 시간이 걸렸어.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셔서 내가 있어야 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장을 봤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검사 결과는 당뇨 수치가 조금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입원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식이 조절을 권고받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시어머니 댁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혼자 아이를 낳고 있던 그 시간에 남편은 시어머니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아이를 안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없었구나. 아버지가 있는데도 없었구나. 남편은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회음부 봉합 부위가 쓰라렸고 아이는 2시간마다 울었습니다. 밤새 혼자 아이를 달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기댔다가 또 혼자 버텨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저는 그때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침이 됐을 때 남편이 눈을 뜨더니 밥 먹으러 갔다 올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차가운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또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건 출산 다음 날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남편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이 사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시고 손자야, 손녀야? 라고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딸이라고 했더니 아, 딸이구나 라고만 하셨다고요. 그 말을 전해주면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하루도 안 된 몸으로 딸이라는 사실에 실망한 시어머니 반응을 전해 듣는 것이 제 산후 첫날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 2주는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문 간호사들이 아이를 봐줬고 저는 밥을 먹고 몸을 회복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회음부 통증이 가라앉는데 일주일이 걸렸고 모유 수유를 시작하면서 유두가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수유 때마다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조리원 안에 있는 동안만큼은 시어머니 전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매일 들러서 아이를 잠깐 보고 갔는데 들를 때마다 하는 말이 어머니가 빨리 보고 싶다고 하신다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리원 기간이 끝나는 날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정확히 현실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손녀를 보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힘들어 소파에 겨우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밤새 먹이고 달래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시자마자 아이를 한번 들여다보시더니 거실을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으로 걸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 좀 봐봐. 싱크대가 이게 뭐야?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젖병 2개와 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아직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밤새 아이를 먹이고 겨우 눈을 붙였다가 일어난 아침이었으니까요. 산후조리를 한다는 사람이 집이 이래서야 되겠어. 애 낳고 몸살인다고 집을 이렇게 방치하면 쓰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기운도 없었고 반박을 해봤자 남편이 어떤 편을 들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한 발 더 나아가셨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어보시더니 행주가 이게 무슨 냄새야라고 하셨고 냉장고를 여시더니 애 낳은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남편은 뭘 먹고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신 그날 밤 저는 산후 2주가 채 안 된 몸으로 부엌 청소를 했습니다. 행주를 삶고 싱크대를 닦고 냉장고 안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한참 소리를 내고 있어도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부엌을 보더니 깔끔해졌네라고 했습니다. 제가 밤에 했다고 말했더니 그랬어? 힘들었겠다고 했습니다. 힘들었겠다는 말 뒤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자기가 했어야 했다는 말도. 아이가 1달이 됐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우리 준혁이 어렸을 때 사진이 앨범에 있는데 박스에 넣어둔 게 어딨는지 모르겠어. 와서 좀 찾아줘야겠다. 저는 생후 1달짜리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목도 못 가누는 상태였고 저는 모유 수유 중이었습니다. 사진 앨범을 찾는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이기에 산후 1달짜리 며느리를 부르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렵다고,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저는 옆에서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애가 너무 어려서요. 저 혼자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와야 어딨는지 알지. 내가 어떻게 찾아. 애는 잠깐 혼자 두면 되지.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만 보고도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와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날 생후 1달짜리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박스를 열고 앨범을 찾는 동안 아이는 칭얼거렸고 저는 한 손으로 아이를 달래며 박스를 뒤졌습니다. 앨범은 3번째 박스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앨범을 펼쳐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여기 있었네. 준혁이 이때 진짜 귀엽지 않아? 저는 그 앨범을 보며 웃어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아이가 2달이 됐을 때 제삿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금요일 저녁에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제삿날이잖아. 나 금요일 저녁에 어머니 댁 가서 자고 토요일에 제사 지내고 올게. 저는 2달짜리 아이와 단둘이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밤새 3시간마다 깼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에 수유를 하면서 저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각에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마 깊이 자고 있겠지. 제사 음식은 내가 없으니 누가 하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점심이 돼서 돌아온 남편이 무심하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없으니까 제사 음식하기 힘드셨다고 다음엔 같이 와야 한다고 하시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유 중이던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말을 했다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머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나 좀 피곤해. 어머니 댁에서 잠을 잘 못 잤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을 시작하면 끝이 어디일지 몰라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결혼을 끝내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뒤로는 좀처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후 11달이 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재웠는데 밤 10시쯤 아이가 갑자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를 꺼내 쟀더니 38.9도였습니다. 5분 뒤에 다시 쟀더니 39.2도로 올라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데 몸통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열성 경련이 올 수 있다는 말을 산부인과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응급실 가야 해. 빨리 일어나. 남편이 비몽사몽 눈을 뜨더니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0시 반이었습니다. 열이 좀 있는 거 아니야. 해열제 먹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39도가 넘는다고, 손발이 차갑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일어나 옷을 걸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담요로 싸서 안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 체온을 또 쟀습니다. 39.5도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아이를 안고 체온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며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응급실까지 10분 거리였습니다. 출발한 지 3분쯤 됐을 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밤 10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받겠어? 설마 지금 이 상황에서 받겠어? 남편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지금 애가 열이 나서 응급실 가는 중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남편의 반응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네, 그러세요? 많이 아프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39.7도가 찍힌 체온계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화는 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무릎 통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날이 추워서 무릎이 너무 시리다고,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고, 혼자 가기가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뜨거운 이마에 입술을 대고 체온을 가늠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는데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 체온이 39.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들어오더니 청진기를 대고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열성 경련 위험이 있으니 해열제를 마치고 수액을 연결해서 관찰하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 팔에 주사바늘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 얼굴을 감싸쥐고 괜찮아, 괜찮아를 반복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복도에 있었습니다. 또 전화 중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처치를 마무리하고 나가면서 아버지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화 중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저는 주사바늘이 꽂힌 아이 팔을 보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차가웠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더니 아이를 한번 보고 저를 보고 뭔가 꺼낼 말을 고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또구나. 또 시작이구나.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내일 아침 일찍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나 좀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응급실 침대에 수액을 맞으며 누워 있습니다. 열이 39도를 넘어서 경련이 올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릎이 시리다는 시어머니 병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프신데 어떡해. 아이는 의사 선생님이 봐주시잖아. 나 새벽에 좀 먼저 가면 안 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 상태를 봐야 한다고, 경련이 올 수도 있다고, 오늘 밤은 여기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자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니 모시고 가야 하니까. 새벽 2시였습니다. 아이 체온은 38.3도로 조금 내려가 있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이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했다가는 이 응급실 안에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새벽 4시가 됐을 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일찍 모시고 가야 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아직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퇴원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오전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응급실에 새벽 4시부터 혼자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붙잡아봤자 마지못해 남아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 혼자가 낫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이 이마를 손등으로 툭 건드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또 아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려 토닥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응급실 안에서 저는 아이 등을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아이가 아프든 내가 쓰러지든 어머니가 부르면 간다. 그게 바뀌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무릎 진료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였습니다. 물리치료를 권고받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입원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진료가 끝난 뒤 시어머니 댁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응급실에서 혼자 엄마 손을 잡고 수액을 맞는 동안 남편은 시어머니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산 날과 똑같았습니다.
단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에 아이를 안고 혼자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차갑고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아이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걸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정말 됐다. 응급실에서 돌아온 날 오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아이 좀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겨우 잠든 아이 옆에 있었습니다. 밤새 응급실에 있다가 오전에 퇴원해서 집에 온 뒤로 저도 아이도 쓰러지듯 누워있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멀쩡한 얼굴이었습니다. 잘 자고 밥 먹고 씻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열은 좀 내렸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릎은 초기래. 물리치료 받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초기래요. 물리치료래요. 우리 아이가 39도 넘는 열로 응급실에서 밤을 보내는 동안 물리치료 받으면 되는 무릎 때문에 남편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감정을 최대한 눌러가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체온이 39.8도까지 올라갔던 것, 주사바늘을 꽂을 때 아이가 악을 쓰며 울었던 것, 그 순간 남편이 복도에서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있었던 것, 새벽 4시에 혼자 남겨진 것, 오전 10시에 아이를 안고 혼자 응급실을 나온 것.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어떡해. 어머니도 사람이잖아.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사람이라고요. 우리 아이도 사람입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보낸 저도 사람입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게 문제가 아니라고,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아이가 응급실에 있는 상황에서 새벽에 자리를 뜨는 건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어머니 이야기야. 맨날 어머니 이야기야. 당신이 어머니를 싫어하는 거 나도 알아. 그냥 어머니가 싫은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싫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들린다고요. 아이 응급실 이야기가 어머니 싫어하는 이야기로 바뀌는데 제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이가 아픈 날 밤에 당신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어머니도 아프셨잖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차분하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 물리치료 받으면 되는 거하고 아이가 열성 경련 올 수 있다는 거하고 같아? 그게 같은 거야?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아이도 별일 없었잖아. 별일 없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예민한 거였습니다. 아이가 응급실에서 밤을 보낸 게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 그 밤을 버틴 게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제 고통은 언제나 예민함으로 분류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대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을 해봤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현실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쏟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제 명의로 된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공동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통장의 카드는 남편이 갖고 있었고 저는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아 쓰는 구조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잔액은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격증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고 보수 교육 이수와 실습 시간만 채우면 복직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조용히 통화를 했습니다. 복직이 가능한 기관 두 곳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핸드폰이 아니라 제 핸드폰으로 직접 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친척 모임이 있는데 음식 좀 해와야겠어. 잡채하고 전이면 될 것 같아. 미리 말해두는 거야. 미리 말해두는 거야. 통보였습니다. 부탁도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네, 어머니하고 끊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잡채와 전을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 토요일은 어렵겠어요. 수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렵다니? 무슨 일 있어? 아이도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고 제 몸도 좀 안 좋아서요. 에이, 음식 좀 하는 게 뭐가 힘들어. 잡채는 내가 재료 다 사놓을게. 저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 전화가 갈 것이고 남편이 저한테 올 것이고 왜 어머니 말을 안 들었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당신이 친척 모임 음식을 못하겠다고 했다고. 무슨 일이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응급실 다녀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 몸 안 좋아. 그게 얼마 전 일이야. 잡채 좀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또 예민하다는 말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소모되지 않겠다고, 싸우지도 않겠다고, 설득하려 하지도 않겠다고, 대신 나가겠다고,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돈으로 나가겠다고. 그날 밤 저는 복직 관련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출근이 가능한 기관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고 싶다고. 복직 준비를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두 돌을 막 넘겼고 어린이집 적응이 끝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을 신청해뒀고 복직할 기관과 출근 날짜까지 조율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고 무엇보다 저는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할 생각이었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를 하기도 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이삿짐 정리하셔야 해. 토요일 아침 일찍 같이 가자. 시어머니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 이삿짐 업체는 이미 쓰셨고 짐을 풀고 정리하는 건 며느리 손으로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토요일, 제가 몇 주 전부터 잡아둔 날이었습니다. 아이 두 돌 생일 파티, 제 친정 부모님과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케이크도 맞춰뒀고 친정 어머니가 아이 선물까지 사두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안 돼. 아이 생일 파티 약속 있어. 친정 부모님이랑 하기로 했어. 몇 주 전부터. 남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일 파티야 다음 주에 해도 되잖아. 어머니 이사가 더 급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이 생일이 다음 주에 해도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몇 주 전부터 잡아둔 약속이 어머니 이사보다 덜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사에 전문업체 쓰셨잖아. 짐 정리가 그렇게 급해?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 며느리가 도와드려야지. 나는 이사 업체도 없이 이 집 이사할 때 혼자 다 했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이사할 때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 뭔가를 도우러 가 있어서 제가 혼자 박스를 날랐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그걸 지금 꺼내? 어머니 이사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싫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아이 생일이 더 중요하다고. 어머니도 가족이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도 가족이라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족입니다. 우리 아이도 가족입니다. 이 집에서 가족의 순서가 어떻게 매겨져 있는지를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와 아이는 언제나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맨날 어머니만 갖고 뭐라고 해. 어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 이삿짐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출산할 때 나 혼자 낳았어. 응급실에서 나 혼자 밤샜어. 그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번 토요일에 우리 아이 생일 파티 할 거야. 당신은 어머니 이사 도우러 가.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같이 안 간다고? 응, 안 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것이 끊어지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번엔 못 간다고 해서요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네, 제가 가겠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남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섭섭하시다고. 저는 아이 내일 입을 옷을 개켜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게 다야? 응. 남편은 할 말을 잃은 얼굴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토요일 예정대로 생일 파티 진행한다고 남편은 시어머니 이사를 도우러 가서 저와 아이만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생일인데 할머니가 있으면 됐지. 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딸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다 됐다고 해주는 것. 와라.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남편은 일찍 시어머니 댁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거울 앞에 아이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우리 예쁘지?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이와 둘이 찍은 사진을 친정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곧 갈게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기다린다. 저는 아이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친정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탁자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적힌 케이크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우리 손녀 왔어? 하셨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품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없이, 남편 눈치 없이 아이 생일을 아이 생일답게 보내는 것이 케이크 초를 끄면서 아이가 눈을 꼭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뭘 빌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옆에서 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래도 엄마가 잘 버텼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카시트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룸미러로 잠든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내가 이제 바꾼다. 진짜로. 토요일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 정리 다 했어. 힘들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슬쩍 저를 봤습니다. 제가 달라진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싸우러 달려들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남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생일 파티는 잘했어? 응. 어머니가 왜 같이 안 왔냐고 서운해 하시던데.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앉아봐.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미리 정리해둔 말들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출산 당일 남편이 없었던 것, 시어머니 댁에서 점심을 먹고 온 것, 응급실에서 새벽 4시에 혼자 남겨진 것, 아이 주사바늘 꽂히던 그 순간 복도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것, 산후 2주도 안 됐을 때 시어머니가 싱크대에 들여다보며 했던 말, 임신 5개월에 5시간 동안 대청소를 한 것, 임신 7개월에 혼자 생신 음식 5가지를 만들었던 것. 저는 하나씩 날짜까지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반박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뜻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하게 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쁜 뜻이 없으면 괜찮은 거야? 내가 혼자 아이를 낳은 건 사실이야. 내가 혼자 응급실에서 밤을 샌 건 사실이야. 뜻이 어땠든 그 사실은 안 바뀌잖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나 다음 달부터 복직해.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3달 준비했어. 기관이랑 이야기 다 됐고 아이 연장 보육도 신청해뒀어.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을 하면 누가 집을 챙겨? 어머니 댁은 어떻게 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번엔 진짜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을 챙기는 것도 제 일이고 어머니 댁 가는 것도 제 일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걱정하는 게 어머니 댁이었습니다. 어머니 댁은 당신이 가면 돼. 집은 우리 둘이 같이 챙기면 되고.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내가 혼자 하는 게 쉬웠겠어? 남편이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일정이랑 아이 일정은 시어머니 호출로 바뀌는 일 없을 거야. 아이 아플 때, 아이 생일에, 내가 몸 안 좋을 때, 그건 우리 가족이 우선이야. 그게 안 되면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어. 마지막 문장을 뱉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제가 이혼을 입에 올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담긴 의미를 남편이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먼저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온 말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시어머니한테 설명할 의무 없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예, 준혁이한테 들었는데 일을 나간다고? 애는 어쩌려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 직장 다니면 집안이 엉망이 되는데 남편 뒷바라지는 어떻게 하려고?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죄송하다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끊었을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제 인생 살려고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제 인생이라니. 시집 온 여자가. 네, 시집 왔어도 제 인생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 하나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복직 첫날,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자리가 있다는 것, 제 이름이 적힌 명패가 있다는 것,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저로서 존재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첫 월급이 들어오던 날 저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 이름 앞에 찍힌 숫자, 제가 번 돈, 이걸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들고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월급 받았어. 아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에 결국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제 무릎으로 기어올라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2살짜리 손이 제 볼을 감싸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한 번에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말에 오라고 해도 이번엔 우리 일정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그 다음엔 조금씩 자연스럽게. 제가 퇴근하면 남편이 아이를 씻겼습니다. 처음엔 어설펐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남편에게 요즘 며느리가 달라졌다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합니다. 퇴근하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같이 씻고, 같이 잠듭니다. 단순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하루가 제 것이라는 사실이 저는 아직도 가끔 믿기지 않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던 그 분만실에서 새벽 응급실에서 아이 손을 잡고 앉아있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순간들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한 건 제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면 아이 혼자 남겨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이 덕분에 버텼고 그 아이 덕분에 일어섰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뒤로 얼마나 지났냐고요. 아이가 이제 4살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엄마를 부릅니다. 그 소리가 하루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예전엔 하루가 끝날 때 무엇이 남았나 생각하면 피로와 억울함 뿐이었는데 지금은 그 엄마 소리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만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신기합니다.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겁니다. 여전히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고 시어머니가 뭔가를 부탁하시면 먼저 어떻게 해줄까 하는 눈빛으로 저를 봅니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제가 그 부탁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제가 안 되라고 하면 일단 멈춥니다.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저한테는 큰 변화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아이를 재우고 나와 거실에 앉더니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출산 때 내가 잘못했어. 그때 있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말이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기다리는 것도 이미 포기했던 말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왔고 그 사이에 제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그냥 알아라고 했습니다.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 그 2글자면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어머니이십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명절을 맞았을 때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바빠서 음식도 못 해오겠네라고 하셨습니다. 빈정거림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말에 찔려서 더 열심히 음식을 해갔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엔 제가 한 가지만 해갈게요. 그리고 실제로 한 가지만 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내내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저는 아이와 노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을 살피느라 명절을 보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내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제 손으로 드리지 못했던 돈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봉투를 받으시더니 한참 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생이 많았다. 그 말에 저는 결국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어른이 돼서 아이 엄마가 돼서 친정 어머니 품에서 운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출산 때 혼자였던 분,
아이 아플 때 혼자 응급실을 지킨 분, 임신한 몸으로 시어머니 댁 청소를 한 분,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서너 시간을 보낸 분, 자기 감정을 예민하다는 한마디로 묵살당하며 살아온 분.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이 실제로 잘못된 겁니다. 그걸 느끼는 당신의 감각이 정확한 겁니다. 오히려 그 감각을 틀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을지 저는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변화는 크게 싸운다고 오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집을 뒤집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안 되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 돼 한마디가 처음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조금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를 하고 나니까 세 번째는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번 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뭔가가 달라집니다. 선택지가 생긴다는 느낌, 이 상황이 싫으면 나갈 수 있다는 느낌, 실제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느낌 자체가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등이 고다집니다.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복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이가 크면 저한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왜 그때 그렇게 살았냐고, 왜 더 일찍 바꾸지 않았냐고.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엄마도 무서웠다고. 혼자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버티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바꿨다고. 너 덕분에 바꿨다고. 분만실에서 혼자 난간을 잡던 그 손이 지금은 매일 아침 아이 손을 잡습니다. 응급실 새벽에 혼자 떨던 그 손이 지금은 매달 월급 통장을 확인합니다. 그 손이 같은 손이라는 게 저는 가끔 놀랍습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상황도 바뀝니다. 다만 그 변화는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